저는 혼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희 집안은 아버지가 평생 직장 생활을 하셨고 엄마는 가정주부로 사시는 그야말로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부모님은 저희의 생각을 존중해 주신 만큼 일찌감치 자립을 하길 강조하셔서 저와 동생은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런 집안 분위기 때문에 저는 대학 때부터 경제적인 독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 어학 점수를 미리미리 만들어 두기도 했고, 결국에는 그게 도움이 되어 빨리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을 하자마자 회사에 들어갔고요. 원래 제 성격이 어떤 일이든 새로 배우는 걸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사분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겁을 전혀 내지 않았죠. 그랬더니 점점 직장 상사들도 제 능력을 인정해 주었고 열심히 하는 점을 높게 평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직장 생활이 너무 재미있어서 친구들이 빨리 연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진급을 빠르게 하고 성공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거래처에서 한 남자와 알게 되었어요. 일 때문에 과장님과 같이 간 자리에서 만난 새로 시작하는 중소업체의 사장이었는데, 저를 좋게 보셨는지 그 뒤로 업무적으로 업무 외적으로도 자꾸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쉬는 날이 언제냐고 밥이라도 한번 먹자고 하길래 제가 계속 피했습니다. 이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괜히 거래처 사람과 잘못 엮였다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걱정이었어요. 저랑 한번 만나보시죠. 제가 사람 정말 잘 보거든요. 근데 수연 씨랑 저랑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일 처리하는 모습 보니까 딱 제 스타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누굴 만날 생각이 없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거절했지만 이 사람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회사 내에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회사가 괜찮다는 이야기를 주변인들로부터 많이 듣게 되었어요. 제가 직접 일을 하면서 겪어본 모습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점점 이 사람에게 흥미가 생겼고 석 달 정도 꾸준하게 연락을 받던 어느 날 제가 한번 만나보자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연인 사이가 되고 나니 이 사람은 생각보다 더 남자답고 추진력이 있었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 남자도 갈수록 제가 더 마음에 들고 처음에 했던 자기 생각이 맞았다고 좋아했습니다. 저희는 2년을 넘게 사귀었고 그 끝에 결국 결혼을 하기로 했죠. 양쪽 집안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시원시원하게 말도 잘하고 괜찮아 보였어요. 시어머니도 좋은 분인 것 같았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자가 능력 있고 듬직해 보인다며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도 훈훈한 분위기에서 마치고 얼마 후 무사히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집안일을 하는 게 생각보다 더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조금 예전 시대이기도 하고 남편은 집에 오면 설거지 한번 해본 적이 없었죠.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거라 생각하고 참아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피로가 쌓이고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럴 거면 가사 도우미를 일주일에 2번 정도라도 부르는 게 어떨까 물어봤습니다. 뭐? 겨우 집안일 하는데 사람을 쓰자고? 애초에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게 싫은데. 당신이 정 힘들면 차라리 회사를 쉬는 게 어때? 이참에 아예 회사를 그만둬도 괜찮고.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당신이 내조를 더 해주는 게 좋아. 남편의 생각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내심 섭섭했습니다. 사업이 아니더라도 회사 다니고 있는 저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저한테 너무 쉽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말을 하니까 조금 울컥한 기분이 들었지만 속 좁고 이해심 없는 여자가 되기 싫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잔소리만 하는 와이프가 되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회사 일과 집안일을 다 해낸다는 건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이야 하루가 멀다 하고 워낙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라지만 저 역시도 자주 야근을 하고 저녁 9시가 넘어 집에 들어오다 보니 그 시간에 집에 와서 살림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 친정엄마가 와서 도와주시긴 했지만 괜히 우리 엄마만 더 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서 그냥 오지 말라고 말렸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제가 회사를 쉬기로 했습니다. 말이 쉬는 거지 그냥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도 몰라서 일단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었고, 회사 사람들도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시작했더니 남편보다도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게나 좋아했습니다. 잘 생각했다. 여자가 나가서 벌면 뭘 얼마나 번다고 사서 고생을 하니? 내 아들이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사실 너가 맞벌이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친구들 보기 창피하더라. 누가 보면 우리 아들 벌이가 시원찮아서 며느리 고생시키는 것 같잖아. 저는 어머님에게 지금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고 나중에 다시 직장 다니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제 말은 듣고도 흘려버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일은 무슨 일이야? 여자가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마라. 한 회사의 사장 부인이면 체면을 차릴 줄 알아야지. 너 자꾸 밖에 나가서 일한다고 까불고 다니면 남편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저와 이 집안 식구들의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이 좀 달라졌고 괜히 시누이까지 저한테 쌀쌀맞게 대하는 것 같았죠. 그저 기분 탓이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찝찝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보니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넉넉하게 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고 있을 때는 남편이랑 네 돈 내 돈 구별 안 하고 애매한 건 제 월급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많아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은 생활비를 적게 주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돈이 또 부족하다고? 지난달에 줬잖아.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나 많이 필요해? 당신이 돈을 헤프게 쓰는 거 아니야? 우리 생활 수준이 그 정도나 되는 것도 아니잖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아침 저녁으로 똑같은 반찬은 먹지도 않잖아. 맨날 소고기 없으면 밥도 안 먹고. 우리 식비만 얼마인 줄 알기나 해? 그동안 내가 벌었으니 괜찮았는데 이제는 당신이 더 줘야 해. 제가 하도 잔소리를 하자 남편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썩 납득을 하는 모양새는 아니었어요.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돈으로 다른 짓을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 두 사람 먹고 사는 일인데 왜 저렇게 구두쇠처럼 구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화가 나는 일은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퍼주는 돈이었어요. 저한테는 한 푼 아까워하면서도 시누나 시어머니가 용돈 달라고 하면 바로 계좌로 입금을 해주고 비싼 가방이나 옷 사달라고 하면 망설이지도 않고 자기 카드로 계산하라고 하는 게 완전 일상이나 다름없더라고요. 게다가 시누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가볍게 입고 다니는 옷 하나도 평범한 브랜드를 싫어하고 무조건 명품을 고집했어요. 티셔츠 쪼가리 하나에 1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가는 옷들을 사달라 하고 저희 남편은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면서 저한테 주는 생활비만 아까워한다는 게 정말이지 화가 나더군요. 당신 나한테 이래도 돼? 나랑 결혼했으면 나를 우선으로 생각해야지. 생활비로 쓸 돈은 아깝다고 하면서 아가씨나 어머님한테 용돈 주고 명품 옷 사주는 건 잘못된 거야. 내가 아예 선물해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러는 게 말이 돼? 이 돈 너가 벌었어? 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야. 내 돈 내가 쓰는데 그걸 왜 당신하고 의논해야 돼? 자기가 벌었으니 자기 돈이라고 하는데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생활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 생각에는 충분히 주고 있으니 자기가 돈 쓰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 뒤로도 제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귓등으로도 안 듣고 시댁에 자기 하고 싶은 만큼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명절이나 생일 때가 되면 저한테 선물 사달라며 대놓고 갖고 싶은 물건을 사진 찍어 보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엔 제가 하는 살림에도 일일이 간섭을 시작하셨죠. 너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버는 돈이니까 허투루 쓸 생각 마. 요즘 젊은 애들 보면 편한 것만 좋아해서 죄다 배달시켜 먹고 비싼 돈 내고 사 먹더라. 너는 절대 그러지 마라.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귀한 줄 알아야 잘 사는 거야. 어머님, 그 사람이 저한테 쓰고 싶은 만큼 돈을 주지도 않아요.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워낙 잘하니까 저한테도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라고요.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돼요. 너 어째 말에 가시가 있는 것 같다? 네 맘대로 돈줄을 쥐지 못하니까 심퉁나서 그러니? 그렇게 쓸 돈이 모자라면 너가 다시 나가서 벌면 될 거 아니냐? 이제는 저보고 다시 나가서 돈을 벌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그 소리 듣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결국 어머님한테 당신들이 일 그만두라 해놓고 이제 와서 그게 할 말이냐고 따졌다가 욕만 신나게 먹고 말았습니다. 시모도 그렇고 나중에는 신우까지 전화해서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며 오냐오냐 해주니까 시댁 무서운 줄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시댁 식구들 간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졌고 남편한테는 애초에 기대도 안 했지만 대놓고 시댁 편만 들었지 제 입장에서 하나도 생각을 해주지 않았어요. 우스갯소리로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더니 진짜 그 말이 맞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서로 기분이 나쁜 채 지내다가 얼마 후에 제 생일이었어요. 그 집안 식구들한테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오후 3시쯤 되어 신우가 생일 축하한다는 짧은 한마디와 함께 10,000원짜리 커피 기프티콘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제 나이에 이런 거 받아서 기분이 풀릴 정도는 아니지만 먼저 시댁에서 화해를 하자는 것 같아서 고맙다고 다음에 맛있는 거 사주겠다 답장을 했습니다. 내가 요즘 시댁 식구들에게 화를 너무 많이 낸 것 같아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신우가 낮에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이야기했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신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확인했어. 약속 지켰네. 너가 갖고 싶다던 가방이 어떤 거였지? 주말에 사줄 테니까 같이 백화점 가자. 영문을 모르는 남편의 통화에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동생한테 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 갖고 싶다던 가방을 사주기로 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아까 동생한테 부탁을 좀 했거든. 당신이 생일 축하도 못 받을 것 같아서 선물이랑 메시지 좀 보내라고. 하기 싫다길래 가방 사준다고 했더니 결국 보냈나 보네. 뭐? 겨우 10,000원짜리 커피 기프티콘 하나 보내고 명품 가방을 사주기로 했다고? 아니, 당신은 나한테 생일 선물 안 줘? 난 이거 받고 끝이야. 당신은 집에서 살림하고 노는 사람이 무슨 가방이 필요해. 챙겨줬다는 성의가 중요하지. 결국 제 생일에 남편과 또 싸우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분 좋게 남편 퇴근하면 같이 먹으려고 저녁 준비해놨는데 남편은 싸우고 집을 나가버렸고 저는 생일에 혼자 쓸쓸히 저녁을 먹어야 했어요. 진짜 내가 이 사람이랑 계속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될 정도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친정엄마가 수술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좋지 않았던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서 앉지도 눕지도 못하시길래 빠르게 수술을 받게 하는 것이 낫겠다 싶었죠. 그리 위험한 수술은 아니라곤 하지만 그래도 나이 드신 엄마가 수술 때문에 입원을 하시니 여러 가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옆에 있었고 엄마가 퇴원을 할 때까지 제가 계속 옆에서 병수발을 들었는데 남편은 장모가 입원을 하고 있는데도 병문안 한 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감기 걸렸다며 백화점에서 파는 도라지청이니 비싼 자연산 꿀을 사서 가져다 드리던 남편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무리 장모라지만 저희 엄마가 입원했는데 어떻게 코빼기 한번 보이지 않을 수가 있나 싶었죠. 엄마 퇴원시키고 저도 집으로 가서 남편을 보자마자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안이 우스워. 어떻게 병문안 한 번 안 올 수가 있어? 또 시작이네. 진짜 피곤하다 피곤해. 내가 가봤자 장모님이 불편하시기만 하지. 그냥 너희 부모는 너가 알아서 챙기자. 그 말을 듣고 저도 이제 앞으로는 시댁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 생일이나 명절조차 챙기지 않았고 그렇게 인연 끊고 몇 달을 지냈더니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저보고 못 되쳐먹었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미 저희끼리 이야기 다 된 거예요. 서로 각자 부모님 알아서 챙기기로요.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무슨 이딴 게 우리 집에 며느리라고 들어왔어? 너까지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짐 싸서 너네 집으로 가.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며 나가라 했고 저 역시 무서울 거 없었으니 그날 바로 짐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와 남편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말았어요.
이혼 결정하고 집에 남은 제 짐을 챙기러 갔더니 시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내 아들 돈으로 산 거 하나라도 가져가기만 해봐. 가만 안 둘 줄 알아. 저도 가져갈 생각 하나도 없었지만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해준 반지나 귀걸이 같은 폐물까지 싹 다 뺏어가시더라고요. 진짜 그 모습 보며 기가 차고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당장은 친정에서 지내며 피폐해진 심신을 회복하다가 얼마 후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전 경력은 거의 인정받지 못했고 눈높이를 많이 낮춰서 직원 1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의 격리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격리 일만 보는 건 아니었고 온갖 잡무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주어진 일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다 전에 같이 일했던 회사 선배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 선배는 이미 직장을 그만두고 중국에서 생활용품을 수입해서 유통하는 회사를 차렸다면서 믿고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자기랑 일을 해보자 하더라고요. 자기 일 잘하는 건 내가 가장 잘 알잖아. 나 좀 도와줘. 내가 대우는 섭섭치 않게 해줄게. 지금 다니는 직장이 일하는 것에 비해 답이 없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뒤도 안 보고 바로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배 회사에 들어가 창립 멤버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전에 힘들고 고단했던 결혼 생활을 잊기 위해 일에 더 몰두를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와주었고 불과 몇 달 만에 거래처도 엄청 늘리게 되면서 회사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일손이 부족해서 직원을 더 뽑게 되니 제가 사장도 아닌데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컨택한 제품이 유튜버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수입해오는 족족 매진이 되고는 했습니다. 처음엔 중국에서 물건을 그대로 가져와 유통을 하는 일이었지만 매출이 늘고 회사 규모가 커지니 저희 회사 브랜드를 만들고 대기업 쇼핑몰에도 저희 물건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회사가 커지자 선배는 제게 회사 부사장 직함을 달아주었고 여기까지 오는데 이혼하고 무려 7년의 시간이 지났네요. 정말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았지만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연봉은 이미 억대를 넘어간 지 한참 됐고 아예 따로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받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대기업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았어요. 얼마 전에 우연히 이혼한 전 남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저와 이혼한 뒤로 회사의 매출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코로나 때 완전히 폭삭 망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빚까지 내가며 겨우 버티다가 쌓인 적자가 감당이 되지 않았고 결국 올해 초 폐업하고 공장 건물과 토지까지 매물로 나온 상태였죠. 안 그래도 최근에 저희 회사 창고 건물을 새로 지으려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잘 됐다 싶어 부동산 통해 연락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연락한 줄은 전혀 모르고 창고 부지 매입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자리에 나오게 되었죠. 부동산 사장님과 제가 전 남편 공장에 찾아갔을 때 얼마나 급했는지 미리 나와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차에서 내리는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고 전 남편 역시 저한테 아는 척을 못하더군요. 한참 이리저리 둘러보는 척을 하다가 부동산 사장님께 여긴 별로 마음에 안 드니 다른 곳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좁네요. 저희 회사는 더 큰 창고가 필요하거든요. 여기 진입로도 너무 좁고 다른 곳 보여주세요. 전 남편은 몸이 달았는지 그 자리에서 매각 금액을 2억이나 깎아주겠다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 말했지만 저는 뒤도 안 보고 가자고 했어요. 회사가 무너지고 그동안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굴이 팍 사가 보였고 결국 제가 안 산다고 하니 크게 낙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물어보니 이 땅은 몇 달째 안 팔리고 있어서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중이라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주변 지인들에게 수소문을 해봤는데 전 남편은 회사가 망하고 자기 엄마랑 살던 집까지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공장 부지가 경매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살던 집을 팔았다고 하는데 아마 저 땅이 마지막 그 집안 재산인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사줄 이유가 없겠다 생각이 들었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가격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시어머니도 화병으로 쓰러졌고 신우도 결혼했다가 돈 때문에 싸우고 작년에 이혼했다 들었어요.
그 집안 식구들이 평생 고생했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더한 벌을 받길 바래요. 남 불행하길 바라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집안 식구들은 그래도 싸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